이번 이야기는 내 친구 민수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다. 당시 민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꽤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라 민수는 이곳을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단지 내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일동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때때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민수는 무서운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는 성격이라 그 소문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근처 방이 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으로 이사를 갔다. 민수의 새로운 집은 1동 5층의 맨 끝방이었다.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로 깨어나게 되었다. 깊은 밤, 조용한 복도 끝에서 누군가 종이 낚시줄로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처음에는 옆집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그 소리는 매일 정확히 새벽 3시에 들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민수가 피곤함에 이끌려 일찍 잠이 들었는데 정확히 새벽 3시에 그 소리로 깨어났다. 그날은 유난히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참지 못한 민수는 결국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온 복도는 불이 꺼져 있었고 민수는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 순간 복도 저 끝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작고 왜소한 형체가 벽에 기대어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민수는 깜짝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 그저 누군가의 작은 형체일 뿐이었다. 그 존재는 민수를 보더니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민수는 긴장해서 말을 잃은 채 꼼짝할 수 없었다. 형체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민수는 그 존재가 여자아이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불균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한쪽 눈은 크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입은 이상하게 찢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민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민수를 뚫어줘라 응시할 뿐이었다. 순간 기분 나쁜 한기가 민수의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전히 말을 잃은 민수는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고 그 순간 여자아이가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눈물은 민수의 발밑에 쿵쿵 떨어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다.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복도 끝으로 도망치듯 달려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근 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기해 보았다. 잠깐의 침묵 후 다시 한번 문 밖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두려워져 민수는 경찰을 불렀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민수가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본 것이라며 웃어넘겼지만 민수는 결코 그것이 환상이 아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 후로도 민수는 그 아파트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며칠 동안 그는 매일 밤 그 소리와 환영 같은 아이로 인해 잠을 거의 잘 수 없었다. 결국 민수는 모든 짐을 싸서 친구의 집으로 피신하듯 나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아파트 단지는 오랜 전에 화재가 발생했던 곳이었다고 한다. 특히 민수가 살았던 그 층에서는 어린 아이가 그만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졌다. 민수는 지금도 그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움찔하며 이야기를 피하곤 한다. 비록 지금은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때 그 아파트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은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기분 나쁜 삐걱거림이 느껴지고 복도에는 늘 이상한 냄새가 맴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세가 저렴하고 직장과 가까워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바쁘던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나는 피곤해 지쳐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귀에 익숙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옆집에서 나는 소리로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가 더 커져서 마침내 방 안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다. 단지 창문이 약간 열려 있었을 뿐. 다음 날 다시 그 일을 잊고 지내다가 며칠 후 같은 시간에 비슷한 소리가 또 들려왔다. 이번에는 탁탁 소리가 창밖에서 나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지만 으스스한 밤거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직접 밖으로 나가 보았지만 어두운 복도와 텅 빈 거리엔 아무것도 없었다. 기묘한 기분이 드는 것을 억누르고 돌아와 문을 잠갔다. 몇 주가 지나자 소리는 점점 규칙적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나도 그 소리에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탁탁 소리 대신에 이번에는 희미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점점 겁에 질려 불을 켜고 모든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소리는 계속 들렸지만 나는 점차 그것을 무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갑자기 멈춰버린 것이다. 문이 열리지 않았고 공포심이 몰려왔다. 엘리베이터 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나 혼자였는데도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더군다나 엘리베이터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이상하게도 나를 응시하는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다. 30분쯤 지나고 나서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마치 달리듯 집까지 뛰어갔다. 문을 잠그고 숨을 몰아쉬며 안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런데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내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번호가 없는 전화였다. 잠시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 속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공포에 질린 나는 전화를 끊고 그날 밤 긴장 속에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아파트 정문에 붙은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엔 6층에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주민들의 경고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6층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끼쳤다. 무엇이 이 모든 일을 벌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다. 이사를 준비하던 날 이삿짐을 나르던 중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6층을 떠나기 직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기묘한 시선이 다시 한번 느껴졌다. 마지막 인사를 하듯 엘리베이터 버튼판에 짧은 똑소리가 들렸고 엘리베이터의 거울에는 알 수 없는 글귀가 김서린 채 적혀 있었다. 다시 돌아오라.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아파트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귀신의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 탁탁 소리와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이 귓가에 맴돈다. 아직도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다. 부모님과의 독립을 기대하며 나는 학교 근처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의 자취방을 구했다. 건물은 조금 낡았지만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무엇보다 다른 곳에 비해 월세가 아주 저렴했다. 혼자만의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마쳤다. 처음 몇 주간은 별다른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갔다. 학교에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빠르게 적응해 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보면 방문이 조금 열려있곤 했다. 처음에는 내가 닫는 것을 깜빡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느 날 잠자리에 들기 전 문을 철저히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새벽녘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불을 켰지만 방 안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건물 관리인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관리인은 미심쩍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더니 벽 쪽에 붙어있는 오래된 붙박이장을 지적했다. 저 안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이 집에는 이상한 소문이 많아서 말이죠. 관리인의 말을 듣고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확인해 보기로 했다. 붙박이장을 열고 안을 살펴보니 별다른 건 없었다. 그러나 장을 자세히 보다 보니 뒷면에 벽지가 덧발라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벽지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벽지가 모두 벗겨졌을 때 그 아래에는 작은 문이 나타났다.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가슴이 뛰는 것을 겨우 진정시키고 문을 열었다. 그 안은 음침한 분위기의 좁은 통로가 있었고 통로 끝에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한기가 느껴졌고 먼지 쌓인 바닥 위에는 오래된 가구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하나인 작은 선반 위에 누군가의 사진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휘말린 나는 그곳을 즉시 빠져나와 방으로 돌아왔다. 마치 내 뒤를 누군가 쫓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고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빠르게 짐을 싸서 방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나는 인터넷에서 그 빌라에 대한 이야기를 검색해보았다. 놀랍게도 그 건물에서는 종종 사람이 실종되거나 수상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누군가는 빌라에 숨겨진 방 속에서 이상한 종교 의식이 행해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나는 그곳을 완전히 떠나기로 결정했고 그 후론 다시는 그 빌라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할 때면 꼭 세심하게 확인하곤 한다. 하지만 아직도 때때로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소름이 돋을 때가 있다. 나에게 남은 건 그 어두운 방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뿐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흔한 공포썰을 각색하여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픽션이며 독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여름밤 유진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후 늦은 귀가를 하고 있었다. 친구들의 집은 모두 가까운 반면 유진의 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꽤 걸어가야 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버스가 일찍 끊겨버려 유진은 불가피하게 외딴 길로 걸어가야 했다. 그 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 옛날에는 그곳에 아담하고 그림 같은 한옥이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화재로 전소되고 말았다. 그 이후로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밤이면 이상한 속삭임을 듣거나 체온이 뚝 떨어지는 기분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유진 역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피할 수가 없었다. 유진이 한옥이 있던 자리를 지나가던 순간 갑자기 주변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바람 한 점 없었고 나뭇잎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들렸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도와줘. 순간 유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절박했다. 그렇지만 유진은 용기 내어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어디선가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서서히 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옷자락이 채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유진은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그를 향해 다가오며 여전히 그 절박한 목소리로 도와줘 라고 말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와중에 여인은 발길을 멈추고 유진을 응시하며 무언가 되뇌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하늘 품은 말들이었다. 사랑했던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의 한이었다. 고민 끝에 유진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근처에 있는 오래된 나무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작은 무언가가 묻혀있는 듯했다. 유진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자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녹슨 반지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유진은 그것을 여인에게 건넸다. 그러자 여인은 환하게 미소 짓더니 몸이 점점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제서야 유진은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후로 그 길을 지날 때면 유진은 특유의 무서운 기운 대신에 포근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그 길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소문은 들리지 않았다. 몇 년이 흐른 후 그 자리에 다시 한옥이 세워졌고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유진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의 일을 기반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유진은 이후에도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지 않았지만 그날의 여인을 잊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